안녕하세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비자 법률 아카데미 시간에서는 상속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속이란 부분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맞는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지만 누군가가 사망한다는 것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돌아가신 분한테는 어떤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그런 재산 관계를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겠죠. 즉 상속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속인이 확정이 되면은 이런 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상속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한정 승인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받겠죠. 그때는 문제되는 것은 과연 이제 세무당국과 이제 어떤 상속세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좀 더 깊숙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생전에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혼수로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보다 좀 피해를 입었다. 그걸 법률용어로 특별한 수익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금원을 미리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특별 수익자 정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속인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좀 모셨다거나 오랫동안 부양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도와줬다든가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망한 분이 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에 어떤 증여를 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굉장히 많이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가 유류분 문제가 되겠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상속인이 누구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 제 1순위로 사망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그러니까 제 1순위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자식들이죠. 그다음에 배우자, 본인의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부모님이 되겠죠. 공동 상속인이 됐는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이 자식도 없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는 경향도 굉장히 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비혼주의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자식은 대부분 없겠죠. 혼외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없다 생각하고요. 그럼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하면은 제 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이 됩니다. 형이나 동생, 누나가 상속이 되는데 또 마침 자기가 혼자였어요. 외아들, 외동딸이었어요. 이럴 경우에 형제자매도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단계였죠. 그때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삼촌이 되겠죠. 삼촌. 삼촌들이 상속이 되거나 삼촌도 없으면 사촌이 되거나. 근데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자식들도 많고 가족이 대가족주의라서 대충
한 가정 내에서 상속 문제 해결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앞으로는 요새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고 이런 경향이 높아져 가지고 이 상속 순위가 점점 3순위나 4순위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는 형제자매를 넘어서 삼촌, 사촌까지 이제 상속이 문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그 배우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최근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뭐 전혀 존중해야겠죠. 다만 그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당사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혼식은 했지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는 이제 상속 순위에 못 들어간다는 점을 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상속분인데 이 공동 상속인 간에는 당연히 이제 균분입니다. 아들, 딸 뭐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식들 간에는 직계비속이죠. 상속분이 똑같아요.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망한 분 사람의 배우자, 혼인 신고한 배우자가 상속분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수익자 상속분, 그러니까 기여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없는데요. 우리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아들 선호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아들 결혼할 때는 뭐 갑자기 뭐 아파트를 사준다든가 내지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뭐 큰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경향이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딸이 결혼할 때는 뭐 이렇게 아들만큼 충분히 경제적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죠. 요즘에는 아마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일부한테 생전에 뭐 혼수 비용이라든가 어떤 사업 자금 같이 이런 부분들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특별 수익자의 어떤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재산에 고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내 특별 수익자 상속분인데 뭐 자세한 계산 방식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하여간 이런 공동 상속인 간에 누군가가 생전에 이 특별하게 뭐 혼수, 뭐 사업자금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럴 때는 상속 재산 분할할 때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딸 한 명이 30년간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여러 명, 뭐 2명, 3명, 여러 명 있었는데 딸이 20년, 30년 모셨으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거는 이 돌아가신 분한테 특별히 생전에 기여한 거다 해가지고 기여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을 정하기 전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5%면 5%, 10%면 10% 상속 재산에 이거를 먼저 평생 이 부모님을 모셨던 자식한테 기여했으니까 일정 재산을 먼저 떼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만약에 법원 판결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네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부모님 모셨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뭐 한 10억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먼저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9억 갖고 자식들이 균분 동일하게 나누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기여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부득이 이제 재판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인데요. 이 상속재산 분할은 당연히 뭐 자식들 내지는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이 공동 상속인이 모여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상속재산이 아파트가 있고 주식이 있고 아니면 뭐 금융 재산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좀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는 뭐 첫째가 갖고 주식은 둘째가 갖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돈으로 계산해서 뭐 나눠도 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분할 협의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나눌 재산이 많을 경우 아니면은 뭐 회사라든가 사업을 물려받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자식들 간에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부득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사람의 좀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그러니까 아직 19세 미가 달하지 않는 경우죠. 미성년자일 때는 배우자랑 자식 딱 두 명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이서 이 상속재산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이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이 자식하고 배우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빠가 갑작스럽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은 배우자랑 한 명 있게 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요. 이 특별대리인이 생존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재산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통장이 많거나, 그러니까 이런 소위 우리가 이제 적극재산이라고 그러죠. 플러스 되는 재산보다 마이너스 되는 재산이 많을 때 어떻게 되냐? 상속인들이 그걸 물려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빚을 갚는 상속인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빚을 갚게 된다.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분이 아파트가 10억짜리 남겨놨는데 사업하다가 금융권의 빚이 20억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물려받고 20억을 빚을 갚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 아파트부터 포기하고 빚도 못 갚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던가. 상속 포기하면은 다 안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겁니다.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아파트들을 물려받고 빚도 물려받겠지만은 이 채무는 이 10억짜리 아파트 돈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걸로 정하는 것이 한정 승인입니다. 크게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자식만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위자한테 이 채무가 상속재산이 상속이 넘어가요. 아까 순위대로 말씀드렸죠. 직계비속, 다음은 형제자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한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갑자기 또 상속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개월 쪽.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분한테 배우자와 자식만 있다면은 그냥 법원에 한 명은 상속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이 다 한정 승인, 한 명 상속 포기, 한 명 한정 승인 또는 둘 다 한정 승인 해가지고 더 이상 상속이 안 내려가게 막는 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정 승인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한정 승인은 다만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나오면 3개월 이내에 돼요. 3개월. 3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3개월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내가 갚아야 돼요. 그때 원칙적으로 곤란해지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이라든가 약간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은 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이 상속 재산을 알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하면 부동산과 금융 어떤 재산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신청하게 되면은 내가 상속인은 내가 자식입니다. 이런 걸 소명만 하면요. 시간 지나면 다 알려줘요. 예를 들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은행에 거래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보험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회 보니까 신한은행에도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거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게 되면은 재산이 나오는데 거기를 통해서 보니까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라는 것이 꼭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빌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있고 아니면은 사채업자한테 빌릴 수도 있는 돈도 있어요. 이럴 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부채보다는 이런 적극재산이 많아가지고 상속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서 갑자기 집으로 내용지명이 날라왔어요. 내용지명.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5억을 빌려줬다. 이게 내용지명이 날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차용증도 써줬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더 많은 사실을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지명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 독촉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버지가 내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알지 못했던 부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하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3개월 넘어가면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때로는 유언을 남기는 유언.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유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 앞에서 유언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유하긴 한데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이제 구수증언에 의한 유언인데 보통은 가장 안전한 게 그 생전에 정신이 좀 그래도 좀 말짱하셨을 때 법무법인 공증사무실 가셔서 공증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을 하고 그 공증 서류를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족들에 남겨놓는 것이 법적 분쟁을 전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증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좀 특히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떤 들 간에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되면 생전에 공증을 통해서 유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 들고요. 공증을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첫째한테 좀 재산을 더 많이 남겨주는 걸로 유언을 남겨놨는데 공증을 했는데 그 공증 사실을 알게 된 첫째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뭐 부모님한테 막대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맡겨놨더니 사업을 흥청망청 해가지고 점점 망해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내 재산을 뭐 내 사업체를 뭐 큰아들한테 넘겨주기로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재산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팔거나 아니면 둘째나 셋째한테 넘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앞서 이제 공증받은 것이 철회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서 이제 유언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재산을 남겨놓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부담부 유증이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이제 공정증서를 통해서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내 재산을 넘기는 그런 방식의 유언인데 막상 이런 공증을 하고 나니까 자식 중 한 명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잘 안 모셔. 막 생일인데도 안 오고 또 설날 때도 나 몰라 해요. 이럴 게 문제되는 것이 부담부 유증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그냥 남겨주기로 한 재산을 팔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근데 끝끝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런 부담부 유증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류분이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남겨놓는 재산이 많은 경우예요. 많은 경우. 유류분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되냐? 간혹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굉장히 뭐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자산의 절반을 뭐 A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에다가 재산을 기부하겠다. 물론 그건 되게 뭐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자식들 또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산을 일구는 데 있어서는 돌아가시면 혼자 일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분의 부인도 평생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가사라든가 자식 키우는데 이고 남편 배려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명의로 됐다고 해서 이런 가족들의 헌신을 나 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내 자산을 어디다 기부하겠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남아있는 유족들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건데 그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 같은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보호됩니다. 2분의 1. 예를 들면 한 10 정도를 받을 수 원래대로라면 10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만 유류분이라고 해서 절반인 5까지는 보호된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아니면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은 뭐 A 대학교에다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증을 남겨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유증으로 남겨둔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증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증여한 경우. 예전에 뭐 그런 것도 기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남겨뒀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 상상해 보시죠. 예를 들면 뭐 극단적 약간 뭐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뭐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내 재산의 절반 정도를 생전에 넘겼어요. 근데 자식들이라든가 배우자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절반 정도가 넘어갔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생각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류분인데요. 근데 증여를 한 거, 이 재산을 넘겨준 거를 그 날짜를 따져 보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유류분은 보호가 돼요. 그런데 1년 이전에 이미 넘겨준 거면은 보호가 안 돼요. 그때는 그 사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1년 내에 증여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싶으면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실 상속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강의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되는 소비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하루 종일 해도 아마 쟁점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간략하게나마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